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사흘 뒤 전승절 80주년 열병식까지 중국의 안방 외교가 펼쳐집니다. 북중러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며 주요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중국 텐진에 도착을 했고요. 네. SCO 정상회의, 네.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이동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자리인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 정상회담은 이제 텐진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예. 1996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협의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라시아, 그러니까 전체 유라시아 대륙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협의체, 정치, 경제, 안보 협의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출발점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입니다. 이 포위 전략을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막아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했던 국가들이 어디였냐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탄자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을 벗어난다. 이런 목표 아래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주도를 한 겁니다. 예. 지금 현재는 한 20여 개국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인도입니다. 이란, 인도가 이제 참여를 함으로써 이 기구에 대한 이제 국제적 관심사가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오늘 내일 회의가 개최가 되고 이 회의는 아주 큰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다극화된 국제 질서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국가 운영을 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극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미국 후퇴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상하이 협력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구에 속한 나라들이 다극화된 국제 질서, 세계 평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논의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지금 종전 8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러한 그 상하이 협력 기구가 그 텐진에서 개최가 된다. 이런 점에 이제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께서 지금 회의의 성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회의라고 한다면 또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한다면 사실 국제 질서에 따라서 매번 그 내용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네네. 그 부분보다는 따지고 보면 결속에 조금 더 집중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번 네. 회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논의가 좀 이루어지는 겁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 텐진에 오늘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 텐진에 이렇게 그 열병식 한 3일 전에 미리 와서 이런 회의에 참여한다. 이것은 이제 현 시점에서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푸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하는 자리로 이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역시 지금 상하이 협력 기구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또 이번 열병식을 그 주도하는 국가로서 시 주석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이런 차원에서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인도의 모디 총리도 이제 이번에 여기 회담에 참여를 하는데 회의에 참여를 하는데 모디 총리 입장에서도 역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인도가 지금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인도와 중국의 협력 관계랄지 또는 푸틴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또 한편으로 또 다지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상하이 협력기구 이 회의 자체가 그 인도, 중국,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들이 다양하게 자기들의 입장들, 외교적 입장들을 좀 더 강화하는 뭐 그런 계기로 지금 활용하는 그런 회의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네네. 방중 일정은 어떻게 될지도 지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네. 언제 출발할지도 관심이고 또 어떤 교통수단을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요되는 기간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보면 뭐 지금 어제까지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함경남도 낙원군에 있었습니다. 예. 낙원군은 이제 함흥과 흥남 사이에 있는 동해안에 있는 시골입니다. 군인데 여기에 이제 양식 사업소의 준공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함경남도에 있었다고 봐야 되고 아마 어제나 오늘 정도에 아마 평양으로 이동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평양에서 중국으로 가는 그 경로들을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두 가지 경로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열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대체로 중국 방문할 때 열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또 지금 지난 28일부터 압록강에 보면 중국 측 단동에 그 중조우이교, 조중우이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많이 보는 그 철교입니다. 네. 그 다리 바로 옆에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에서 이제 이 압록강 이 다리를 다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통 과거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할 때 한 3, 4일 전부터 이 호텔에 외국인 투숙은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스파이들이랄지 또 여러 경호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호텔을 거의 봉쇄하다시피 하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호텔 봉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이제 호텔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그 중국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보면 아마 기차를 타고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까 이제 리포트에도 보면 시속 한 50km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북한 측 구간의 열차의 국제 열차의 속도가 50km 정도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열차 철로 사정이 납부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열차 이동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열차가 태양호라고 불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갖췄더라고요. 안에 뭐 집무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무시설도 있고 네네네. 심지어 스텔스 기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 부분을 결국에는 저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건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좀 뭐 본인의 위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 지도자와 관련해서 이 열차를 타는 부분과 관련한 보도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과거에 보면 예. 이제 북한 지도자들이 중국 갈 때 대체 열차를 이용한 부분은 이제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상들 이동할 때 열차 이동을 하고 이제 플랫폼에 상대국의 주요 인사가 나와서 영접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과거의 그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뭐 그런 모습을 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열차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역시 경호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1호 열차가 평양의 특정 지역을 출발할 경우에는 보통 위성으로 그것을 이제 감지를 보통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이제 한 대가 출발하는 게 아니고 열차가 보통 1호 열차가 가면 또 다른 똑같은 열차가 같이 출발을 합니다. 바로 뒤에 따라가서 또 1호 열차의 칸도 한 10개 이상 칸을 달고 가기 때문에 어느 칸에 김정은 위원장이 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철저하게 보안에 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호상에 이제 상당한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열차가 출발하게 되면 약 20량 이상의 열차 그 칸들이 같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칸에 어디에 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 아까 스텔스 기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충분한 이제 방탄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통신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열차의 이동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그 어느 칸에 타 있는지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경호상에 있어서는 북측은 이 열차 이동을 많이 선호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뭐 어떤 경로로 이동하느냐도 궁금하지만 네네. 어떤 인물과 함께 이동을 할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그간 4번의 방중은 이제 본인의 부인과 함께 갔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좀 딸과 동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다자외교 무대에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약간 국빈 방문 성격이랄지 이런 것들을 띠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를 동행하고 이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 방문은 좀 특이합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다자 무대에 대비하는 방중이고 또 이번 방중은 국빈 방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무형 방문이다, 실무형 방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 배우자나 또는 김주혜가 동행할 것이냐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그 동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현재로서 저는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전체적인 행사 자체가 중국이 그 전승절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푸틴 대통령도 오고 모디 총리도 이제 내일까지 있다가 이제 돌아갑니다만 네. 인도 모디 총리 또 20여 개국의 정상급들이 다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는 어찌 보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도 중요한 인사지만 그들 중에 하나로 또 의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까지도 이제 고려해서 본다면 누가 따라갈 것인지 이 부분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 김주혜를 대비시키는 측면은 의미가 크겠지만 그게 현재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어쨌든 다자 외교의 첫 데뷔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이동할지 이렇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네네. 실무형 방중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무언가 논의하고 얻어가는 게 정상 입장에서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나 중국뿐만 아니라 비서방 국가들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이제 가능성들은 뭐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 국가의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이게 이제 이번 방중의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를 우리가 놓고 보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14년 됐습니다. 2011년도에 집권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14년 집권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예. 이 14년 동안 다자 무대를 밟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외교는 양자 정상회담만을 이제 추구를 했고 왜 그랬을까요? 역시 이제 다자에 나서기에는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어떤 자신의 외교적 목표를 중국이랄지 러시아랄지 미국의 특정 국가에 놓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자 외교를 할 만큼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회담을 한달지 또는 북중 간의 경제적인 협력,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 협력을 얻는 문제랄지 또는 이제 북러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그 북한군의 이제 참전 문제랄지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이제 양자 성격을 띠고 이제 북한이 돌파를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다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다자 무대에 최초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외교 무대의 데뷔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그 방중을 상당히 의미 있게 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이번 회담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예. 아마 이제 북중 정상회담은 열리겠죠.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북러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러 간의 현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파병되어 있는 군인 문제랄지 또 그 전후 복구 문제랄지 또는 여러 가지 북러 간의 현안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보다 주목하는 것은 이제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이 열리느냐 여부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상 다자 회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냉전 시대 이전에는 북중러 그러니까 당시에는 북중소였죠. 예. 이 정상 간의 만남들이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탈냉전 이후에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개최가 되면 굉장히 큰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회담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북중러의 3자 회담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그 관계성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네. 이제 이런 다자 외교 어떤 외교 무대에서는 자리 배치 하나하나 또 함의하고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리 배치를 보면 시진핑 주석 좌우로 김정은 위원장 또 푸틴 대통령이 앉는다는 점에서 네. 여기서 함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열병식에서 이제 그 천안문 막루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많이 봤던 장면입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가운데 서고 지금 이제 크렘린궁의 그 소식통에 의하면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지금 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뒷줄에 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세 지도자가 천안문 막루에서 열병식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본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생중계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과거에도 생중계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생중계된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과거에 냉전 시대 때 보면 북중소 대 한미일 간의 이 대결 구도를 우리가 많이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삼각동맹 그러면 이제 북중소, 그다음에 남방 삼각동맹 그러면 한미일, 이양 그 동맹 간의 이 대결 구도를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이 삼자가 이 막루에 서는 모습이랄지 또는 삼자 회동이 이루어진달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것은 이제 신냉전으로 북중 대 한미일이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나오게 하는 그런 또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한 2년 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 한미일 정상이 그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이것의 어떤 반대편으로서의 의미가 이번 그 천안문에서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이 삼자 간의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그 외교사적으로나 현재 어떤 시점에서도 의미가 큰 또는 파장이 큰 그런 이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자 회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쨌든 북중러 간의 협력이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반대편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짚어주고 계시는 것처럼 그 네.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미 동맹도 그렇고 미일 동맹도 그렇고 나아가서 한미일 삼각 공조까지 이 부분과 어쨌든 맞서는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 중국에서 열리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는 견제 측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좀 이 부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무슨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현상적으로 보면 북중러 대 한미일 이런 식의 이제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본질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북중러 이 구도 속에 갇혀버리면 중국이 전 세계 지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지금 계속 만들어간다는 게 시진핑 지도자의 지금 외교적 목표거든요. 여기에 반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은 그 북한, 러시아에 여기에 딱 밀착되어 있다 이런 이미지로 나서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도 하고 또 미국과의 또 그 어떤 그 대결도 하고 예. 뭐 이런 모습으로 가면서 전 세계 G2 국가로서 위상을 계속 확장시키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외교 이 부분 또는 다자주의 이 부분에서 많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미국 중심으로 간다. 미국의 국가이익이 최선이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 빈 공간을 시진핑 주석이 메우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번 아마 20여 개국 정상급들이 지금 천안문으로 모이는 것도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다자주의를 상당 부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진핑 주석은 이제 외교적 목표를 그렇게 한미일 대 북중러로 이렇게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보면요. 이 한미일 대 북중러 이 구도로만 가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두 구도 속에서 자신이 꽃놀이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와도 협력을 하면서 이 얻어갈 것을 얻어가고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미국, 일본과 또 나아가서는 한국과도 대화를 하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외교적 목표를 또 만들어가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핵 문제를 풀어가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정상국가와 또는 북미 또 그 수교 뭐 여러 가지 외교적 목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그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한미일 또는 특히 미국으로부터 얻어갈 수 있는 것들, 또 미국과의 대화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떤 대외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양자 구도처럼 보이지만 실제 아래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꿈틀거리면서 어떤 그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국가들 간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입장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전반적인 외교 상황 속에서 중국의 속내는 어떠한가, 시진핑 네네. 주석의 속내는 어떠한가를 이제 전망을 좀 해주셨다면 북중러 구도가 좀 더 밀착됐을 때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어떨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몇 가지 이제 외교적 목표를 동아시아 쪽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과는 뭐 전 세계 차원에서의 외교 목표를 다투는 측면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북한과의 그 협력 또는 북한과의 대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외교적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게 순위는 굉장히 낮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나중에 높아질 수 있는 순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뭐 예를 들면 자신이 그 노벨 평화상 타고 싶습니다. 그 외교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화의 중재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예. 미국 가서 그렇게 보면 북미 대화가 이제 중요한 측면이 있고 또 보면 북러와 또 북중 관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좀 떼내려고 하는 외교적인 어떤 그런 목표들을 또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중계를 보는 그 상황에서 천안문 막루에서 새 지도자가 셋이 앉아서 그 열병식을 보면서 담소를 나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이제 이런 구도 한미일 북중러 이 구도만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분명히 본인도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외교적인 그런 그 양자 외교 이런 것들을 또 펼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기분은 나쁘지만 그러나 또 상황들 앞으로 또 지켜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속내가 불편한 것과는 별개로 만약에 양자가 대화할 의도가 있다면 그것에 치명적으로 방해되는 상황은 또 아닐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석하면 이제 트럼프 되겠습니까?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이런 셋이 이 천안문 막루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그 푸틴, 시진핑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당신은 나를 가만둘 것이냐, 오히려 나와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자극하는 요소로 또 활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쪽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나와 대화를 하자 이렇게 또 신호를 보내는 또 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것이 그 천안문에서 이런 새 지도자의 모습이 결코 한반도 상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꼭 이것이 어느 하나 진영으로만 이렇게 묶이는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들이 모이는 장면 한 장면마다 갖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열병식 장면이 어떻게 연출될까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에 뭐 드론도 그렇고요, 미사일, 뭐 최신 무기의 뭐 대규모 선전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뭐 예행 연습 때도 그렇고요. 실제 이렇게 첨단 무기를 공개하는 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와 관련해서 뭐 일각에서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뭐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선전을 장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80주년 열병식에서 이제 어떤 신무기들이 나오느냐, 어떤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70돌 열병식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는데 이번에 보면 이제 예행 연습하는 것들을 보면 드론을 굉장히 중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전은 이제는 드론을 빼고는 전투나 전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드론이 그야말로 이 전쟁의 총화가 됐고 이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드론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이번에도 보면 이제 중국이 이 무인 무기 체계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어떤 수준까지 보여줄 것이냐 이게 이제 하나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중국이 이 ICBM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지난번에 보면은 14,000km 정도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떠한 신형 ICBM이 나오느냐,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관심 사안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젠 35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갖고 있는 최신형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최신형 전투기에 거의 비견된다 이렇게 지금 중국은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무기 체계들이 등장을 하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천안문의 열병식은 사실은 이제 중국이 지난 80년 동안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이제 과시하는 행사거든요. 그렇게 보면 최첨단 무기 체계들이 이제 등장할 것이고 이 무기 체계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번 열병식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타국의 다자 외교 이야기로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쭉 끌어왔는데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월에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다자 외교의 어떤 무대가 마련이 됩니다. 맞습니다. 에이펙이 이제 맞습니다. 열리는 건데 주요국 정상들, 이제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시진핑 주석, 나아가서는 김정은 위원장까지 가능성 측면에서 참석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게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을 맞습니다. 건데요. 성사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의 기대와 현실의 부분을 우리가 두 가지를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기대 측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올 가능성은 거의 이제 확정적인 것 같은데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경주 방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을 꺼냈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그 멋진 아이디어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두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오면 아주 좋다 이런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직접 경주까지 올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과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형식으로 할 때 서울, 경주, 제주 중에 한 곳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2010년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인데 이제 그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주 가능성은 현실의 측면에서 보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경주까지 와서 지금의 어떤 그 상황들에서 외교적 현안들을 다룰 만큼의 뭔가 좀 성숙된 분위기가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적대국가로 보고 있고 또 남북 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진 게 없다. 이렇게 보면 가능성의 영역이 좀 더 있다면 저는 이제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만났던 것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재회 이런 것들을 한 번쯤 할 수도 있다. 또 뭐 조금 더 나간다면 지금 원산의 갈마지구에 지금 북한이 관광지구를 대거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해서 거기에서 아마 회담을 할 수도 있는 이 가능성들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로서는 뭐 이것은 이제 기대의 영역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기대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참석 여부야 저희 손을 떠난 거라고 볼 수 있어도 일단은 에이펙 회의가 이제 열렸을 때 우리가 어떤 외교적 소득을 가져올 것이냐는 좀 전략적으로 준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에이펙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회의이고 또 이것은 이제 안보를 다루는 회의는 아닙니다. 이제 주로 경제를 다루는 회의인데 중국의 최고 지도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들은 이제 우리가 활용을 충분히 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또는 한반도의 어떤 평화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갈 필요가 있고 예. 또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고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외교적인 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세계와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간의 어떤 오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좀 더 세계가 친밀해지고 아시아 태평양 이 지역이 굉장히 평화롭고 예. 경제적으로 서로 그 융성하는 이런 쪽의 어떤 그 원흉무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사흘 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까지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